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에서 오늘은 민법 판례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이라든가 각종 출판사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사실 그런 것들은 판례집을 좋고 나쁘고를 일단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는데 너무 힘들죠. 일단 가독성에 대해서 약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한 10페이지 정도 지나면은 앞에 무엇을 봤는지 기억이 또 나질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요,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요, 우리가 이제 최단기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대부분의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은 36문제에서 38문제가 판례로 나온단 말이죠.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판례를 정리하면은 된다.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했냐면 12회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에서부터요, 작년 32회까지 여기에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모든 판례 지문을 한 군데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택관리사, 세무사, 각종 이제 다른 자격시험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1회, 28회 이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2007년에 법원행정고시 주택관리사 문제 32회죠. 같은 지문이 2019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났었고,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도 났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요, 어디에서 출제되었다고 하는 것을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공인중개사에서 논문 학생들한테 많은 내용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즉, 내용 자체가 똑같으면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학생들이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죠. 그런데 기본 이론 강의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판례 강의할 때 하고, 문제풀이 강의할 때 하고, 요약 강의할 때 하고, 뭐 지문 강의할 때 하고, 내용들이 각각 다 다르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 학생한테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의 공부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1년 안에 최단기로, 여기요, 최단기로 합격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똑같은 내용의 공부가 다른 형태로 여기서 변형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그 이론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그 기출문제에서 또 판례 지문만 뽑아서 다른 형태로 또 이렇게 문제를 또 풀어보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요, 32회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는, 특히 민법은 이제는 더 이상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죠. 왜냐? 이게 처음 보는 지문들이 많이 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처음 모든 지문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공인중개사만 민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변호사 시험이 봤고요.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원 행정고시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급에서 이제 법원직하고 등기직이 있죠. 행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이 있고,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이 있고, 주택관리사 시험이 있고, 거래가맹사 시험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는 게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예요. 10월 29일 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다른 자격시험이 11개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었던 다른 자격시험, 국가고시라든가 자격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되도록이면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에서, 지금까지 31회까지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에서 주로 나오고, 다른 자격시험에서 나오는 것이 지문이 한 서너 개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교수들을 새롭게 작년에요, 모집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신진 세력들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분들은 연구활동이 활발한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다른 자격시험, 국가고시 자격시험, 특히요, 적어도 3년 이내 국가고시 자격시험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들을 위주로 작년에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에서 어려운 지문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1년의 시험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보통 한 150문제 정도, 130에서 150문제가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하고 겹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다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시험 보기 전에 다 이미 그것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들었던 학생들은 별거 아니죠. 이미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강의들이 다 그런 강의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작년에는 좀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문제 수준을 떠나가지고
처음 보는 지문, 처음 표현되는 지문들을 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지금 이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에 관한 판례는 그냥 판례를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 개인이 나는 이 판례가 좋아. 그럴 수 있죠. 저도 책을 보고 또 매일 이렇게 메일링이 온단 말이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매번요, 메일로 와요. 그럼 이걸 보면은, 이 판례는 너무 좋은 판례다. 그렇다 해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무조건 다 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소개하다 보면 5년 걸리는 거예요. 합격하는데.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각종 자격시험 또는 국가고시에서 국가 자격시험에서 나왔던 우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의사 12에서부터 32회까지 나왔던 문제하고 이 중에서 다시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판례로 엮어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문제 개수는 약 한 250문제인데요. 말만 250문제지 여러분들이 7월달, 8월달에 문제집을 풀 거 아니에요. 그 문제집에 500문제에 버금가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의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지문들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몇 개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왜냐하면 오지선당으로 맞추다 보니까 지문이 없어서 그런 지문들을 다시 또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 한 10개 정도 지문 빼고는 약 250문제 전체가요. 새로운 지문들로 각각 다른 지문들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고 또 완벽하게 이것을 여러분이 숙지한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문제의 유형도 다 해결할 수 있죠. 감정평가사나 공인노무사나 변리사 시험이나 모든 시험들 여러분 공중사뿐만 아니고 주택관리사나 모든 시험의 문제들을 다 섭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이 많은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요 강의하기 위해서 책의 순서대로 이것을 배열해서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마치 한 권의 요약집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기존에 있던 모든 공룡회사 기출문제를 보면은 판례를 보면 하나같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1번, 2번 이렇게요. 여러분 이것은 읽다가 지칩니다. 알겠죠? 이걸 끝까지 보는 사람 있나요? 특강도 끝까지 못하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 스페셜에서는요, 이 문제를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이 기출문제를 판례를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 이 판례를 오지선다형,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오지선다형의 문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냥 판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를 고민하면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판례집들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쭉 읽는 거죠. 그냥 기본수 읽듯이, 편지 읽듯이, 소설 읽듯이 이렇게 읽어나간단 말이죠. 기억에 남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매번 모든 학원에서 기출문제 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요, 항상 가가지고 판례에 대해서 정복을 못해서 이번에도 떨어졌네. 내년엔 판례를 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실전에 우리는 오지선당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오지선당의 형태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는 아마 가장 유일하게 처음으로 만든,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것이 완벽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최단 기간 안에 합격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이 문제, 즉 특별법까지 250문제의 판례를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250문제 그러면 적은 것 같지만 100문제가 500개 지문이에요. 그래서 500개 하면 1500개의 지문이 되는 거죠. 알죠? 그래서 100문제가 500이니까 500이면 1000문제고요. 여기서 2000문제, 3000문제까지 되는 거죠. 알죠? 지문으로 보면요. 지문으로 보면 엄청난 양의 지문이 여러분한테 선물이 된단 말이죠. 이 지문이 하나같이 다른 지문이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었던 그런 기출문제, 강의에서 들었을 법한, 문제에서 풀었을 법한 그런 모든 지문들이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권이면 여러분들이 요약집 보지 않아도 되죠. 기존 문제 보지 않아도 되죠. 이 한 권이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고 여기에다 뭐 하나만 더 얹으면 되냐? 여러분요, 판례 아니고 조문만 여러분들이 딱 얹으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만에 하나 좀 더, 나는 그래도 이걸 좀 이 정도는 내가 좀 푼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작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요, 이런 정도 문제는 내가 한 80점 정도를 해결하니까 좀 더 완벽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요, 2019년이죠. 2019년부터 작년까지 2022년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국가고시 자격시험
여기에 나서 이것을 목차별로 기출 지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단 말이죠. 기출 지문 형태로.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문제들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지문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또 그런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나중에 한번 선보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판례 문제를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항상 그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죠? 새로운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읽혀줘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단기간 안에, 최단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목적의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보시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것인데요. 신의 측이 뭐냐? 신의 성실 원칙이죠. 여러분, 신의 성실 원칙, 그 다음에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능력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의치가 말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 위배되죠. 그러면 무효가 되죠. 이 강행 규정은 어떻게 하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요. 강행 규정에 위반한 자가, 그렇죠? 여기 강행 규정 위반이 되죠. 잘 보세요. 판례를 우리가 보면 법은요, 강행 법규하고 임의 법규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 강행 법규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 법규로 나눠지고, 강행 법규는 효력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으로 나눠지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인데요,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잖아요. 자, 지금부터 여기를 봐요. 판례는 뭐라냐? 판례가 강행법규 위반, 그럴 때 판례는 무엇을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효력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걸 알아야죠. 어떤 학생들은요, 강행법규 위반이면 거기에 단속 규정도 되어 있는데요,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얘기하는 강행법규라는 것은 효력 규정을 위반한 것을 강행 규정에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결국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잖아요.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하죠. 그럼 이것은 무효가 되죠. 무효.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무효란 말이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럼 무효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 무효는요, 성립 당시부터, 처음부터죠.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요, 누구든지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무효행위 추인하면은 그 전에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즉 소급허가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의 뜻은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 그 말의 뜻은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다. 틀렸죠.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여기는 또 어디서 또 나온다?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서 또 나오죠. 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무효가 됐단 말이죠. 불허가 처분이 됐죠. 이 불허가 처분이 나의 잘못으로, 즉 나의 잘못으로 불허가 처분이 돼서 무효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잘못이 있는 자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요, 뭐가 중요하냐? 변호사 아닌 자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변호사 아닌 자 이 말이죠. 변호사 아닌 자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항상 이것을 구분해서 딱 항상 암기해야 돼요.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를 하면은 그것을 소송물을 나누기로 하는 것,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 아닌 자가
변무사법 위반,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법 위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 받기로 한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변호사가 그랬죠. 여기서는 성공보수금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공보수금 약정이 이것이 민사사건이냐 그것은 괜찮다는 것이고요. 형사사건이냐 그러면 그것은 103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묻는지를 봐야죠. 변호사 아닌 자가 그랬죠. 그러면 그것은 강행법규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변호사 아닌 자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제한된지 여부는 어떻게 한다? 그건 당연히 이것이 무효인지 그렇지 않고 효력이 제한된 것에 불과한 건지 그것은 법 규정을 뭘 한다?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법 규정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사회 통일에 관하여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 약정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 만약에 현재 이자 제한법상 이자율이 25%라고 해봐. 그런데 이자를요 28%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몇 퍼센트가 추가된 거죠? 3%가 추가된 거죠. 그러면 이 3%는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이자를 지급한 차주는 차주 갑이 대주가 누구죠? 채권자고 차주는요 채무자죠. 그래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부분 지금 여기 3%죠.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부분의 이자의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판례가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요. 이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우리가요 불법에서는 이런 평등을 주장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앞차가 있고요. 이렇게 뒤차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앞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2차도 위반하고요. 다음 차 뒤차도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교통순경이요. 여기서 뒤차만 딱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의리요. 아니 왜 저기 앞에 가는 저 차는 잡지 않느냐? 왜 나만 잡느냐? 이렇게 평등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불법에서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강행법규 위반이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있느냐 103조하고 관련이 없느냐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죠. 만약에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103조가 아니죠. 103조 관계가 없죠.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첩계약이죠. 첩계약에 의해서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죠. 103조와 관련이 됐네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네요. 증여한 것에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명의신탁이죠.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그것은 개인의 이익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것은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103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니까 당연히 반환을 청구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무효지만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행법규가 103조하고 관계되느냐 103조하고 관계가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금전 소비대차계에서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 공공의 질서에 위반되죠. 그래서 103조하고 관련이 되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그래서 원칙은 반환을 청구를 못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여기에서요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불법성 비교론. 우리가 불법에서는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판례가 어떤 말을 했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두 사람의 잘못을 저울에다 한번 이렇게 딱 놓고 한번 이렇게 두 사람을 어떤가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의 불법이 다른 사람의 불법보다 현저하게 무겁더라. 알죠? 불법이 더 크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두 사람 다 잘못했지만 불법이 큰 사람은 불법이 적은 사람한테 이 반환을 해줘야 된다. 불법이 적은 사람은 불법을 많이 한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봐봐. 여기요. 대주. 대주가 누구죠? 여기서 을이죠. 을은 채권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갑은 누구죠? 갑은 차주. 돈을 빌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자율이요 25% 최고가요. 그런데 28% 이자를 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 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것을 갑은 당연히 알죠. 알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린 것이고,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주 급박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갑의 어떤 궁박한 상태, 경제적 궁박 상태를 악용을 해가지고 또 이자를 더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불법이 훨씬 더 나쁜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정해졌는데 그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차주보다는 대주, 채권자의 잘못이 더 크다 이 말이죠. 판례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반환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초과되는 부분, 3% 초과되는 부분. 그래서 위반되는 부분이란 말이 뭐죠? 초과되는 부분에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성 비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론 강의할 때 다 했으니까요. 자, 이번 한번 볼까요?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맺은 분양계약은 산정기준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여러분 이건 봐봐요. 우리 여러분요 혹시 임대아파트 들어가시죠? 임대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내가 이것을 분양을 받죠. 한 보통 5년에서 보통 10년 사이에 각각 해석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분양을 받게 되면은 이때요 임대아파트가 그냥 분양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분양가격을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무조건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비싸게 해서 무조건 비싸게 분양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 말이죠. 그럼 초과하면 초과한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공익법이죠.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가라고 하는 규정이죠. 원칙적으로 허가는 귀속적 재량행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허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그렇지만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뭐냐? 그것은 효력 규정이죠. 이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냐? 공익법인이 아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학교법인이라든가 학교법인 또 뭐라 나올 수 있냐? 토지거래 허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학교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요 공익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허가라고 하는 규정은 뭐냐? 이것은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은요. 윤락행위를 하는 술집에 을이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주인 갑으로부터 선불금, 즉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주인한테 선불금을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윤락행위는 선량한 풍속 자체 또는 사회의 질서 그 자체에 위반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불금을 지급받았다? 그럼 이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을이 그만두려 하자 갑이 기지급이라는 것은 먼저 선불금 이미 지급한 선불금을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일한테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선불금은 103조 위반이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4번은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이죠.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이죠. 이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고요. 전부가 무효냐 그것이 아니고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요. 130만 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30만 원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고 초과분, 이때 초과분 우리가요.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과 더불어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우리가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죠.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것은 단속 규정이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요. 초과 중개 수수료죠. 초과 중개소 우리가 작년에요. 처음으로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그 전에 이미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또 작년에 또 뭐가 나왔다. 여기 나왔죠. 여기 보면 우리 여기 32에 작년 나온 것이죠.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것은 단속 규정이라고 단속 규정. 그래서 변리사 시험이 먼저 나오고 작년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른 시험에 나온 지문들이 계속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보지 않았을 때는 우리 기출문제 없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약간 당황할 수 있죠.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요, 한 3년치 국가고시 자격시험을 딱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딱 해버리면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금지 규정. 이것은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효력 규정이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3번 틀린 것은 그랬죠. 농취증이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을 할 때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안 되죠.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우리가 여러분 등기할 때, 등기소에 등기할 때죠. 등기 시 제출할 서류예요. 그래서 등기 시 제출할 서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요,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여러분, 우리가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평당 100만 원에 100평에 대해서요, 1억 원에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미달이란 말은 부족이란 말이죠. 부족이란 말은 일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요, 이런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것이 인정될 수가 없죠. 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그 다음에 객관적, 그 다음에 전부 불능의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이렇게 미달됐다? 그것은 부족하단 말이고 일부 불능에 해당하죠. 이렇게 일부 불능에 해당할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574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이제 대금 감액 이 세 가지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체결할 한 날이 아니고 안 날로부터 제측기한이죠. 1년 안에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탈세를 목적으로 한 중간생략 등기죠. 여기 보면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알겠죠? 여기서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미등기 전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고 다시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중간에 있는 등기를 생략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든 없든 이미 최종 양수인에게 등기가 되면은 그 등기는 유효이고, 알겠죠? 합의가 없었다 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언제나 무효이다 틀렸죠? 중간생략 등기 이것은 단속 규정이죠. 그럼 단속 규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죠. 이런 봐봐요. 중개업 등록 없이, 개설 등록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게 됐죠. 중개수수료 이것은 강행복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이것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농지죠. 이것도 중요하죠. 농지. 이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농지법 23조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거 지금 2020년에 행정고시에 법원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또 어디에 또 나왔냐면 우리가 이것이 감정평가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또 연결돼서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은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강행복규 위반돼서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의 임대를 금지했는데
알겠죠? 명의신탁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명상약정은 103조 위반이 아니고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은 맞는 것이죠. 자, 4번은요. 반사회질서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목적의 적법성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을 보는 것이죠. 첩계약의 대가죠. 첩은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했다 말은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인 경우 어떤 것을 증여를 했을 때, 급여를 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환 청구할 수 없을 때는 어느 경우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데 근저당권만 설정해 줬을 때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근저당권만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동산의 경우는 인도,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에 의해서 완전한 권리가 이전돼야 된다 이란 말이죠. 2번 첩관계에 대한 처예요. 부처 관계에 대한 본처의 사전 승인. 여러분요 본처가 사전 승인을 해도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그래서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다. 그래도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틀렸죠? 법률 행위이다. 이렇게. 3번 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의 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는 이렇게 돼 있나요? 첩에게 한 증여는. 자 봐요. 우리가 이거 보면 첩관계를 첩 두는 것을 종료를 해. 그러면 내가 첩한테 줬던 증여가 뭐죠? 아파트죠. 아파트를 다시 해제한단 말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죠. 만약에 너 첩을 그만두면은 나이가 너한테 줬던 그 아파트를 해제해서 다시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 만약에 아파트 뺏기기 싫으면 끝까지 내 첩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냐? 이것은 너는 끝까지 내 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첩을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게 뭐가 있죠? 이거와 비교되는 게 하나 있죠? 그럼 보면 약혼이죠. 약혼 애물의 수수.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으로 한다? 해제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약혼은 뭐죠? 약혼은 예약이죠. 예약이고요. 혼인은 뭐죠? 혼인은 뭐냐면 본계약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약혼 애물이 뭐죠? 약혼 반지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 약혼 반지가 내 것이 되려면 혼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내 것이 돼. 그런데 혼인이 불성립했다? 혼인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건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 것을 뭐라 한다? 해제 조건이라고 하죠. 이 조건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4번은요. 첩 관계를 해소하죠. 이런 봐. 우리가 첩을 두면 안 되지만 첩을 그만두는 것은 괜찮죠. 해소하면서 그동안의 첩의 희생에 대한 위로와 장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전을 지급하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죠. 이것을 생활비죠. 생활비 또는요 자녀의 양육비죠.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는 것 공소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공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공적인 질서를 얘기하죠. 공공질서, 사회의 질서를 의미하죠. 양속은 뭐냐? 선량한 풍속을 의미하죠. 선량할 때 양, 풍속할 때 속. 그래서 양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서양속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한자로 뭐라고 한다? 공서양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죠. 5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그럼 자신이 지금 부정행위를 했어. 남편이 갑이요.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 하냐? 용서 한번 해달라.
그때 아내가 뭐라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당신이, 후회했는지 잘못을 시인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좋다. 그럼 내가 아파트가 내 앞으로 돼 있는데 이 아파트 명의를 너한테 해주겠다. 아내한테 해주겠다. 이 말이죠. 대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평생 동안이 아니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큼은 너 멋대로 처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다시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면 그때 너 마음대로 처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이죠. 이것을 뭐란다? 일정 기간 상당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유효가 돼. 만약에 내가 나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히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가 돼요.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마라. 그런데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그러면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여기 4번하고 5번을 헷갈려서 판단하면 큰일 나.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2번이 틀렸죠. 틀린 것은요 1번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 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에서 키워드가 동기란 말이 나왔고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는 말이 나왔죠. 이러면 여기에서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위반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불법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이 말을 알아야 되죠. 그럼 뭐가 불법이다? 동기가 사회의 질서에 반하니까 동기의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동기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동기의 착오가 있고 그럼 동기의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나중에 중요본의 착오면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은 뭐 할 수 있다? 동기의 불법은요. 뭐가 된다?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 동기의 불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동기는 둘 다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착오를 하려면 그 동기가 밖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동기는 항상 표시된, 이런 말, 표시가 되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동기의 착오에서 착오를 이루 취소하면 표시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동기의 불법에서는요, 이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 돼. 상대방한테 알려져야 돼. 둘 중 하나. 그래서 여기는 뭐라 나왔죠? 지금 표시된 동기라고 했으니까 동기가 표시가 됐죠? 근데 그 동기가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칼을 사는데 뭐 때문에 칼을 사냐? 내가 오늘 남편을 꼭 없애버려야 되겠어. 알겠죠? 내가 칼을 사는데 배추를 잡기 위해서 칼을 사는 게 아니고 칼을 사는 이유가 남편을 잡기 위해서 칼을 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칼을 사게 된 이유, 그 바로 동기잖아요. 그 동기가 표시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 칼 파는 사람한테 나 오늘 도저히 못 참겠으니 나 칼을 사러 왔다. 그래서 남편을 나 오늘 지금 당장 없애야 되겠다. 칼을 달라. 즉 내가 칼을 사게 된 이유를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동기가 뭐가 됐을 때? 표시가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동기의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는 동기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법률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죠. 자, 이러면 딱 강박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 변호사 아닌 자가 하나 정리했죠. 변호사 아닌 자가 그건 무조건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이죠. 여기 변호사 그럼 이것을 성공보수약정이죠. 성공보수금. 이 성공보수금이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민사는 괜찮지만 형사는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변호사 아닌 자가 이 말인지 변호사가 그러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해야 된단 말이죠. 키워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박이란 말이 나왔죠. 강박. 그럼 강박이란 말은 세 가지예요. 강박은 취소할 수도 있고요. 강박이란 말은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강박은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박이 취소가 되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그다음에 공포심을 가져야 되고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그다음에 강박행위가 뭐가 된다? 강박행위가
극심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탈, 극심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강박행위가 103조 위반돼서 무효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반드시 박탈이나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박은 무조건 다 취소해요. 설령 국가기관이 강박했다. 국가 필요 없어. 국정원이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필요 없어. 일단 강박이란 말은 무조건 취소해요. 그런데 무효란 말이 되려면 반드시 박탈, 반드시 극심, 이 두 마디가 꼭 있어야 돼.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 이런 말이 없으면 국가기관이 강박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인이냐 비지인이냐 했을 때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박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맨 끝에가 비지인이 표시다. 그럼 틀린 것이에요. 그것은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뭘 묻는가 우리가 한번 보죠. 셋 중 하나를 꼭 물으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냐면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죠. 여기서 불법적 해약을 고지했다 이 말이죠.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방금 얘기했죠. 무효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박탈, 극심.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박탈, 극심.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이 말이 있을 때만 무효.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그것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3번. 법률행위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여지를, 여기 나왔죠? 완전히 박탈, 박탈이죠. 박탈.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돼. 103조 위반으로 무효.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박탈 또는 극심 이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여기 보면 강박이죠? 여기 지금 세 가지 한꺼번에 정리해놨어. 이걸 정리를 한꺼번에 딱 한눈으로 딱 정리해야 돼. 우리가 진이냐 비진이냐 했을 때 강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박에 의하여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증여의 여기 봐. 내심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를 다른 말로 효과의사죠. 효과의사를 다른 말로 진이죠. 진이가 결여됐다. 진이가 결여됐다. 그럼 이것을 비진이라고 하죠. 비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진이 표시다 이 말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진이 표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란 말이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야지.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5번.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 자금을 자신의 A 토지로 대신 갚기 위하여 체결한 대물 변제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면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자, 지금 봐. 정리할 때. 지금 변호사 하나 정리했죠. 변호사.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정리를 했느냐. 우리가요. 강박 정리했죠. 변호사 정리하고 강박 정리했죠. 이번엔 여러분, 우리가요. 103조에서 도박을 한번 딱 정리하면 끝이야. 그럼 도박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도박 채무 있죠. 이 도박 채무는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사회 질서 위반이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니까 746조 불법 원인급여죠. 불법 원인급여니까 그것에 반환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은 도박 채무는 변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변제 약정 자체도 무효가 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변제 약정을 했다. 내가 돈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것도 무효니까 갚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변제 약정의 양식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여기 나왔잖아요.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계약했다 이 말이죠. 약속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대물 변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물 변제 계약.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한다? 토지. 다른 시험에 나왔죠?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 토지 양도 계약. 이런 것들은 무효니까 대물 변제할 필요가 없고 토지를 양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도박 채무죠. 도박 채무를 이행하면서 이행하면서 뭐랬냐? 근저당권 등기해 준 것이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전 등기요. 자, 근저당 등기로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잖아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자기 집을 처분해 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 그것은 유효이고, 유효. 대리권 수여는 유효이고, 제3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의로 매수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판례 얘기할 때 다 얘기했죠. 이론 얘기할 때. 그래서 지금 대리권 수여, 그것은 유효. 즉,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것은 유효. 그래서 이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제3자에게 처분했다 이 말이죠. 이때 제3자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도박에 관한 것이다. 한꺼번에 딱 정리를 끝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 자금을 자신의 A 토지로 대신 변제하기 위해서, 변제하기 위해서 변제 약정이다 이 말이죠. 변제 약정은 무효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물 변제 계약, 그것은 무효이다. 알겠죠? 무효이고요. 여기 강박은 무조건 진이 있는 이다. 강박은 박탈됐다. 강박이 발탈됐다. 그러면 그것은 뭐다? 그것은 무효이다. 박탈, 극심이란 말이 없다. 극심이란 말이 없은 건 무효는 아니다.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무효가 아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말은 뭐다? 불법이다. 뭐가 불법이다? 동기가 불법이다. 동기는 마음속에 있네. 주관적인 요건이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면 그것이 뭐가 돼야 된다? 표시가 돼야 되겠죠.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한다.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요,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문제 자체를 쭉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되고요. 정답은 4번이죠. 이런 비진이란 말이니까.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 다음 문제를요.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